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토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서초동 사저로 돌아가면서 한남동 관저시대는 2년 5개월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폐쇄적인 청와대를 벗어나겠다며 관저와 대통령실을 옮겼지만 결국 탄핵과 함께 한남동 관저시대도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한남동 관저 주변 도로에서 경찰이 통제에 나선 뒤 줄줄이 검은 차들이 내려옵니다. 관저에서 공식으로 첫 출근하는 모습입니다. 외교부 장관 공관을 리모델링한 서울 한남동 관저. 당선인 시절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며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국방부 건물로, 관저는 한남동으로 옮겼습니다. 소통을 강조했던 윤 전 대통령은 취임 후 6개월간 사저 출퇴근을 이어갔습니다. 보안 공사 등을 거쳐 반년 만에 입주했고 첫 손님으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를 맞이하면서 그 내부도 공개됐습니다. 이후 한남동 관저는 여당과의 소통 공간으로도 사용됐지만 친윤, 윤핵관이라는 말이 오르내리고 관저 방문이 윤심의 척도로 평가되면서 부정적 인식도 자리했습니다. 소통 공간이라던 관저는 야당에게는 불통의 공간이었습니다. 한 번도 관저에 초대되지 못했고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의 영수회담도 대통령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발생한 비상계엄. 차벽과 철조망 등으로 굳게 닫혀있던 관저문은 두 차례에 걸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끝에 열렸습니다. 지금 관저 철문 쪽으로 지금 차량들이 다 이동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동에 임박했거나 안에 있을 확률도 있는 거겠죠.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일주일 만에 다시 사저로 돌아간 윤석열 전 대통령. 불명예 퇴진과 함께 한남동 관저시대도 2년 반 만에 마침표를 찍고 주인 없는 빈집으로 남게 됐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새로운 길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관저 퇴거 전 변호인단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국민과 자신이 꿈꿨던 자유번영의 대한민국을 위해 미력하게나마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겨울 동안 많은 국민과 청년들이 자유와 주권을 수호한다는 일념으로 밤낮 없이 관저 앞을 지켜줬다며 그 열의를 새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호처의 경호를 받으며 관저를 떠났습니다. 앞으로 최장 10년 동안 40여 명 규모로 알려진 전담 경호팀이 윤 전 대통령 경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차량에 올라타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납니다. 윤석열 대통령! 인파가 몰린 곳에선 경호원들이 차량 옆에 바로 붙어 주변을 경계했고, 도로를 달릴 땐 경호처 차량이 윤 전 대통령 차량을 앞뒤 양옆에서 에워싼 채 이동했습니다. 신호를 통제한 가운데 경찰 오토바이와 순찰차도 함께 이동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사저로 거처를 옮기면서 40명 규모로 알려진 전담 경호팀도 사저 경비에 돌입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임 대통령이 최장 15년 동안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것과 달리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은 최대 10년 동안 경호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사저가 공동주택인 만큼 입주민들도 불편을 겪을 수 있어 다른 장소로 이사할 가능성도 있지만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6개월 동안 머문 곳인 만큼 경호엔 큰 문제가 없을 거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2년여 만에 사저에 복귀한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월요일 사저 인근에 있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형사재판의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합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서울 한남동 관저와 서초동 사저엔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지지자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반면 탄핵에 찬성하는 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체포에서 석방, 파면까지 고비마다 몸살을 앓았던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다시 인파가 몰렸습니다. 2년 5개월 만에 퇴거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웅하려는 지지자들입니다.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으로 보기 어려울 만큼 밝은 모습을 보이자 감정이 북받쳐 눈물을 흘리거나 목이 터져라 응원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떠날 때와 정반대 처지로 돌아온 서초동 사저에서도 열렬한 마중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탄핵 무효 등의 구호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했습니다. 반면 탄핵에 찬성하는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두 사람의 구속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일주일간 이어진 관저 정치는 또 다른 내란 획책이라며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체포하는 퍼포먼스도 연출했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는 한 몸이다. 윤석열과 김건희, 윤건희가 바로 내란수계다. 한쪽에선 방패를, 다른 쪽에선 윤 어게인을 외치는 이질적 풍경 속에 관저와 사저 주변 경비 태세는 종일 삼엄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네, 광명 공사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당국의 브리핑이 있습니다. 현장 가보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광명소방서 소방행정과장 임광식입니다.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도로 붕괴 사고 현황과 조치 사항에 대해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에 앞서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당사자와 가족분들에게 진심으로 유료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피해 현황입니다. 하부 작업자 12명, 상부 작업자 7명으로 총 19명이며 이 중 17명은 대표 완료하여 귀가 조치하였습니다. 요 구조자 2명을 구조 작업 중 17시 16분경 요구주자 1명의 소리를 확인하였고 22시 16분경 요구주자를 발견하여 요구주자 17시 16분경 요구주자 1명의 소리를 확인하였고 22시 16분경 요구주자를 발견하여 4월 12일 토요일 오전 4시 31분에 1명을 구조 완료하여 아주대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나머지 1명은 현재 계속 수색 중에 있습니다. 현재 220톤, 350톤, 500톤 총 3대의 크레인을 활용하여 수색 작업에 있습니다. 광명소방서에서는 남아있는 요 구조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조금 전 구조된 요 구조자가 발견된 곳을 중심으로 수색 반경을 넓혀가며 구조에 집중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광명시,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브리핑은 변경사항 발생 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구조되신 분 건강 상태는? 지금 의식 상태는 명료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아주대 병원으로 이송 중에 있으며 아주대 의료진이 동승하여 이송 중에 있습니다. 네, 소방당국의 브리핑 들어보셨습니다. 경기 광명 수도권 전철 신안산선 터널 공사 현장에서 어제 오후에 붕괴 사고가 발생했죠. 이 가운데 1명을 구조해서 지금 병원으로 이동한 상태다라고 이야기가 있었고요. 지금 1명은 여전히 고립돼 있는데 구조 작업이 이루어졌던 그곳을 중심으로 앞으로 계속 수색에 나서겠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또 자세한 내용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 번째 대권 도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는 지금 시점에서 가장 유력한 주자로 꼽힙니다. 다만 1등 주자를 향한 경쟁자들의 공세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예비후보가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다는 분석입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예비후보는 지난 9일 당대표직 사퇴 뒤 하루 간격으로 영상 출마 선언과 비전 발표를 잇따라 진행하며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친문재인계를 전면에 배치한 통합형 경선 캠프 인선도 직접 발표한 이 예비후보는 지난 대선과 달라진 점을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좀 더 절박해졌고, 좀 더 간절해졌고, 좀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 대선 패배 뒤 3년 동안 줄곧 유력 대선 주자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퇴장한 지금 당 안팎에 사실상 맞수를 찾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현재로서는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대통령이 되면 뭘 할 거다 그런 거에 대한 준비를 그래도 가장 많이 한 게 지금 이재명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후보 경쟁력과 정당 간 힘의 균형, 민심의 흐름 등 이른바 선거의 3요소인 인물, 구도, 바람 역시 이 예비 후보에게 유리해서 지난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 당선 때와 비슷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다만 마냥 꽃길만 앞에 놓인 건 아닙니다. 우선 민주당과 이 예비 후보에게 입법과 행정 권력이 집중되는 걸 우려하는 견제 심리를 넘어서야 합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의회 권력을 넘어 국가 권력을 모두 장악하면 대한민국은 어찌 되겠습니까? 여기다 30%대에 갇힌 지지율의 확장도 필요합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나타난 정권교체 여론이 그대로 지지율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향후 사회적 혼란을 잠재우고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서라도 이 예비 후보가 과반 득표를 목표로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국민을 통합시키는 거, 어떻게 하면 지금의 그래서 정치를 좀 안정시키는 거, 그게 최고의 공약이고 비전이라고 봐야죠. 또 지금은 난립 양상을 보이지만 보수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져 진영 대결로 대선이 치러질 경우엔 또다시 박빙 승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이재명 예비 후보가 국민 통합을 주도하고 구체적 정책 공약으로 중도층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느냐가 이번 대선의 주요 변수가 될 거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국민의힘이 경선 룰을 확정하면서 본격 대선 체제로 전환한 가운데 유력 주자들의 출마 선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절대 강자가 없는 만큼 경선 흥행 기대감이 큰데 당내 일각에선 한덕수 차출론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 체제 첫 주 국민의힘 후보 7명의 출마 선언, 민주당과 이재명 예비 후보 집권 시 권력 집중 현상을 둘러싼 우려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입법 권력에 이어 행정 권력까지 의회 독재 세력 민주당에게 넘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괴물 정권이 탄생해서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경선 룰 논의도 이 예비 후보 독주가 예상되는 민주당과 대비되는 예측 불가능성 극대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후보를 4명으로 압축할 1차 경선은 100% 국민 여론조사로 중도층 민심 반영을 노리고 4명 가운데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2명의 결선 투표로 막판 뒤집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프로스포츠처럼 경선 전 미디어 데이를 열고 토론회에선 MBTI에 기반한 자기소개나 악플 대응 등 예능적 요소도 예고됐습니다. 적정한 선에서 흥행 요소를 포함해서 서약서에 사인을 하게 되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추대에 가까운 그런 대선 후보 선출 방식인데 거기와는 상당히 대조를 이룰 겁니다. 다만 경선 흥행과 별개로 소속 대통령 파면 직후 조기 대선이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본선 경쟁력 여부엔 물음표 섞인 시선도 여전합니다. 실제 현직 광역단체장 4명이 출사표를 던졌지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빼면 퇴임하지 않고 휴가 등을 활용해 경선을 치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리스크 없이 대중의 이름 알리고 체급 올릴 기회로 경선을 여기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여기에 일부 후보는 경선 레이스 초반부터 윤 전 대통령과의 소통이나 만남을 공개하며 윤심 마케팅에 나섰는데 중도 확장의 악재로 작용할 거란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국무회의 마치고 그만두고 전화를 드렸는데 제가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다 그러고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 쓸 때 충성심만 봐라. 그동안 배신자들한테 상처를 입었다 이런 뜻인 것 같고. 물밑 논의를 넘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는 한덕수 차출론 역시 변수로 꼽힙니다. 당 선관위는 후보 등록 시한인 오는 15일을 넘기면 특혜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경선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무소속 출마 뒤 단일화 등 시나리오도 거론됩니다. 물론 윤석열 정권 내내 총리를 지내는 등 외연 확장 효과가 크지 않다거나 심판이 선수로 뛴다는 측면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반명연대, 비명연대를 훨씬 더 그 진영을 폭넓게 하자라는 취지인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 컨트롤 타워가 얼만큼 중요한지를 생각하면 그렇게 적절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경선 레이스의 출발대에선 국민의힘 후보들에겐 당내 통합뿐 아니라 계엄 사태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란 과제도 놓여 있습니다. 일부 강성 지지층 민심에 집중하기보단 전체 국민을 염두에 둔 행보가 경선 승리의 첫 단추란 지적도 나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조기 대선 전국의 첫 주가 지나고 있습니다. 각 주자들 대선 레이스의 출발점은 국회의사당, 서울 광화문 광장 그리고 카페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는데요. 출마 선언 장소에 담긴 정치적 의미를 황보혜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영상 인터뷰로 출마의 변을 대신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 촬영 장소로는 서울의 한 카페를 선택했습니다. 벽에 붙은 포스터와 원목 책장 등 소박한 실내가 눈에 띄는데 이 예비후보 측은 광화문 광장과 같이 정치적 상징이 강한 곳보다는 국민의 일상 공간에서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이재명계 주자 가운데 처음으로 출마를 공식화한 김두관 전 의원은 당의 정체성이 깃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를 선택했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미국으로 출국을 앞둔 인천국제공항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전쟁 대응책 마련을 위한 출장길이었던 만큼 경제 전문가 이미지 부각에 나선 거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김문수 전 장관은 국회에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한 전 대표 측은 12.3 비상계엄 해제에 앞장섰던 역할을 되새기고 국민이 먼저라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전했습니다. 역사적 상징성을 지닌 동상을 배경으로 둔 주자들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 메가더 동상 앞에서 각각 국민 통합과 위기의 대한민국 살리기를 강조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역대 대통령 3명을 배출한 서울 여의도의 한 건물에서 출마 선언식을 예고했습니다. 6.3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한 가운데 출정식 장소도 후보의 정체성과 메시지를 담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탄핵 이후 남은 과제들을 짚어보는 YTN 연속보도. 오늘은 헌법재판소 구성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전까지 정치권은 지명 주체에 따라 재판관들의 성향을 나눠 사법적 판단을 예단하며 불신 여론을 부추겼습니다. 탄핵이 끝난 지금은 또 다른 임명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정치권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장 길었던 탄핵 심리 기간, 당시 여야는 헌법재판관들을 겨냥한 압박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과 여야, 대법원장 중 누구 몫으로 임명됐는지가 재판관들의 사법적인 판단이나 행위를 좌우하는 절대적인 기준인 양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김복형 재판관님, 정영식 재판관님, 조한창 재판관님, 을사오적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 박찬대 대표는 이러한 말을 문영배 대행에게 들은 것입니까? 아니면은 진영 논리에 충실한 정계선 재판관에게 들은 것입니까? 이는 헌재박 불신 여론을 부추겼고 내부 기능 수행에 차질을 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여야가 서로 추천한 후보자들을 노골적인 편향성 논란 안에 가두고 대립한 결과 한덕수, 최상목 당시 대행들이 여야 합의라는 이유를 들며 선출된 후보자 임명을 미룬 겁니다.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헌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다. 탄핵 재판은 끝났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목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면서 헌재는 또 한 번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현행 헌법재판관 임명제도 수정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우리 헌법은 재판관 9명 가운데 3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여야가 선출,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는데 학계에서는 이런 3부 선출형 방식이 균형이라는 본질적인 목적을 달성하는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황금 분할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고 나면 결국 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이 사법부목, 이에 헌법학자들은 독일식 모델을 참고할 만한 대안으로 거론합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 16명은 모두 의회에서 선출하지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게 해 정당성, 편향성 시비를 최소화한다는 겁니다. 다만 정치권의 반목이 거듭되는 상황에서 이런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후임 재판관 임명까지 발생하는 공백을 메울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이 위헌인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사건을 지금 헌재가 심리하고 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이르면 다음 주에 결론이 나올 것이란 분석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 함상훈 후보자를 지명한 건 헌법 위반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본안과 가처분은 각각 6건으로 유사 사건들로 분류돼 모두 40여 재판관에게 배당됐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헌법소송 당사자들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행위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행사 범위를 넘어서서 위법한 것인지, 위법하다면 그렇게 임명된 재판관들의 재판을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검토 속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헌법재판소 내부에서는 시급성을 요건으로 하는 가처분 사건 성격상 이르면 다음 주 선고도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헌재는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재판관 심리정족수 제한 규정을 문제 삼아 제기한 가처분 사건을 불과 나흘 만에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명확한 규정이 없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범위 한계와 관련해 처음으로 내리는 판단인 만큼 사안의 중대성도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늦어도 오는 18일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에 부인 완전체로 판단을 내리려 할 것이란 분석입니다. 만약 재판관 9명 가운데 과반수인 5명 이상이 찬성하면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효력은 본안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정지됩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의결하면서 비상계엄 옹호 논란을 낳았죠. 그러면서 비상계엄 관련 시민 인권 침해 조사 안건은 기각해 비판을 받았는데요. 인권위를 향해 정치적인 논란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 보호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결정문에는 헌법이 부여한 고유 권한을 행사한 대통령은 잘못이 없고 오히려 야당의 잦은 탄핵소추 등이 국헌문란 소지가 있다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인권위는 그러면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시민들의 인권 침해에 대한 직권조사 안건은 기각했습니다. 인권위 안팎에서 시민이 아닌 최고 권력자의 인권만 챙긴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인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한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것을 내용으로 삼아 위법 부당하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 세계 국가인권기구연합에서 특별심사를 시작하자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불공정한 재판을 하고 있으며 국민의 50% 가까이가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이 결정되자 헌재의 선고 결과를 존중하고 화해와 통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그렇다면 계엄 사태로 인한 시민 인권 침해 조사를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을까? 인권위에 대한 이 같은 YTN의 질의에 결정된 것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일부 위원의 과격한 발언도 논란이 됐습니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탄핵이 인용되면 헌재를 두들겨 부숴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위원님의 좀 견해나 입장은 있으세요? 내가 그 입장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인권위는 국가 권력이 시민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게 견제하고 사회적 약자가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돕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 성소수자를 돕기 위한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안건은 신청 10개월이 넘었지만 또다시 보류됐습니다. 인권위 스스로 정치적 논란을 부추기기보다 설립 취지에 맞게 약자들의 인권 보호에 더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어제 오전 10시 15분쯤 강원도 원주시 연세대 미래캠퍼스 기숙사 3층에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고 기숙사에 있던 5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기숙사 안에서 취사하는 과정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젯밤 11시쯤 전북 군산시 계사동 도로에서 폐유를 싣고 가던 탱크로리 차량이 논으로 추락해 기름이 유출됐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폐유 400리터가 유출됐는데 소방은 흡착포와 톱밥 등을 활용해 사고 발생 3시간여 만에 폐유 방제 작업을 모두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어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관할지구대 소속 30대 A순경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순경은 어제 아침 6시 반쯤 경기 김포시 구례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순경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증시는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 전 6%대로 폭등했던 코스피는 다시 하락했는데 앞으로는 어떨까요? 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전 6% 넘게 폭등했던 코스피는 파랗게 질린 채 출발했습니다. 2,400선을 힘겹게 지킨 채 문을 연 뒤 겨우 낙폭을 줄이며 0.5%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날 크게 올랐던 현대차와 삼성전자 등이 줄줄이 떨어지면서 지수 하락을 부추겼습니다. 미국발 상호관세 유예로 환호했던 시장 분위기가 하루 만에 달라진 건 미중 관세 전쟁 격화 때문입니다. 유예에서 제외된 중국에 부과된 관세가 145%에 달하면서 시장 불안이 커진 겁니다. 그나마 조선주가 올라 낙폭을 제한했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조선업 재건 의지를 밝히면서 수혜를 본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 말 한마디에 시장이 급변하는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트럼프 말 한마디에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이제 트럼프가 좀 스스로 지쳐서 조용해질 때까지는 봄과 같은 안전자산 투자를. 다만 최근처럼 기록적인 변동성은 주춤할 거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격화되는 듯 하면서도 둘 간의 좀 대화의 니즈는 조금씩 엿비치면서 등락은 뭐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금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은 2% 오른 채 문을 닫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반 기준 6.5원 내린 1,449.9원으로 거래됐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폭풍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현재의 통상 환경이 우리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수출 위기 대응으로 연 9조 원의 정책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달 우리 경제 보고서는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대외 여건 악화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소비와 건설 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건설업과 제조업 중심으로 고용이 부진한 가운데 트럼프발 관세 부과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경제는 통상 환경이 악화하면서 국제 금융시장 변동성은 확대되고 교역과 성장 둔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 KDI도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국제 통상 여건이 악화하면서 우리 수출 하방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수출을 주력으로 삼아 성장해온 우리 경제에 현재의 통상 환경은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상호 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했지만 기본 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 관세는 부과되고 있어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출 위기 대응 등 지원을 위해 연 9조 원의 수출입은행 정책 자금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위기 대응 특별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중소, 중견기업에 3조 원을 공급하고 금리도 최대 2%포인트까지 인하하여 적용하며 수출 대기업에도 2조 원의 추가 자금을 공급하겠습니다. 국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 중견기업의 상생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3조 원과 1조 원 규모의 수출 다변화 금융 프로그램도 신설됩니다. 복잡해지는 미국의 관세 구조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대미 수출 기업을 위해 관세청에 미국 관세 품목 분류 상담센터가 개설됩니다. 특정 수출 물품이 미국의 어떤 품목 변호에 해당하는지는 중소수출기업이 관세 대상 여부를 파악할 때 필요한 정보입니다. 또 우리나라보다 높은 상호 관세가 부과되는 국가의 물품이 한국산으로 둔갑하는 위장 대미 수출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관세 폭탄을 퍼붓고 중국도 맞불 관세로 대응하면서 양보 없는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경제 분리, 디커플링이 현실화될 우려가 커지면서 세계 경제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에 총 14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중국도 미국산 제품에 84% 관세를 물렸습니다. 대체제가 없을 경우 관세를 부담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교역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수준입니다. If Trump's tariffs are implemented and China resolutely retaliates by imposing a 50% additional tariff on imported American products, China-US trade will plummet sharply, approaching zero. 미국 경제는 불황에 빠지고 소비자들은 고물가에 시달리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 붕괴와 소비 심리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도 수출이 더 위축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집니다. 극단적인 대결 국면은 두 나라는 물론 전 세계 경제를 침체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Further escalation becomes tantamount to a shutting off of bilateral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a decoupling. The negative macroeconomic effects will not be confined to US and China alone, but will extend to other countries, especially the least developed nations. 유일한 해결책은 두 나라 정상의 소통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공을 통해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싶어 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한 번 밀리면 계속 양보를 강요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We should be speaking about a permanent ceasefire on those wars in any kind of economic war, and we'd like to have the big powers of the world to work together so that they can enhance not only open trade but also global prosperity. 두 나라의 갈등이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달을 경우 타이완의 미래 같은 비경제적 사안에서도 긴장이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YTN 권영입니다. 앞서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경기 광명시 수도권 전철 신안산선 터널 공사 붕괴로 2명이 고립된 가운데 1명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사고 발생 13시간여 만에 병원으로 이송된 건데요. 소방당국은 나머지 1명의 실종자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구조 소식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 사고로 고립됐던 1명이 조금 전 오늘 새벽 4시 반쯤 지하 30m에서 구조됐습니다. 고립자는 20대 굴착기 기사 A씨로 현재 의식이 명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어제 오후 3시 10분쯤 사고가 발생했는데 13시간여 만에 극적으로 잔해 더미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소방당국은 장시간 A씨가 잔해에 깔려 있었던 만큼 검사를 위해 병원으로 이송했는데요. 애초 A씨 위치를 찾아낸 뒤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이 접근했지만 붕괴 현장이라 중장비 투입이 어려워 구조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고립자 안전을 위해 구조물을 일일이 하나씩 수작업으로 절단하고 토사를 직접 꺼내면서 작업을 진행한 겁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로 자력 대피한 17명과 구조된 1명 외에 남은 실종자는 1명입니다. 당국은 모두 크레인 3대를 동원해 수색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발견된 구조자가 있었던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을 넓히며 수색해 나갈 방침입니다.
사고를 다시 설명드리자면 어제 오후 3시 10분쯤 광명시 일직동의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이 상부 도로와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하 터널을 받치던 지지대에 균열이 생겨 주변 도로를 통제한 채 보강 공사를 하던 도중 금이간 기둥이 있는 지점의 차도가 갑자기 붕괴한 겁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실종자 구조 작업을 모두 마치는 대로 피해 규모와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손유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 협상에 대해 원스톱 쇼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은 관세 문제와 별개란 입장이지만 결국 관세 협상의 주요 카드로 쓰이게 될 거란 전망입니다. 홍선기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미군의 해외 주둔 비용 문제를 언급하면서 감축이나 철수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최근에는 주한미군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콕 집어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I mean, it depends. We pay for military over in Europe. You know, we don't get reimbursed by much. South Korea too. 그러나 주한미군 사령관은 물론 인도태평양 사령관까지도 주한미군 감축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이 북한의 도발 저지는 물론 중국과 나아가 러시아 견제에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With the loss of the for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re's a higher probability that he would invade. To reduce the force becomes problematic, and I won't speak to policy, but what we do provide there, sir, is the potential to impose cost in the East Sea to Russia, the potential to impose cost in the West Sea to China. 트럼프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을 줄일 수 없다면 주둔 비용을 더 받는 것이 유일한 방법. 이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군사 보호 비용을 언급하며 주한미군 방위비 재협상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원스톱 쇼핑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관세 협상 테이블에 방위비 문제까지 모두 올려놓겠다는 생각을 드러낸 겁니다. That's unrelated to trade, but I think we'll make it part of it because it makes sense. Be nice to wrap it all up in one package for each country.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이미 끝났다는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재협상 절대 불가를 고집하는 모습도 아닙니다. 관세와 마찬가지로 트럼프가 밀어붙일 경우 현실적으로는 응하지 않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SMA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졌고요. 그건 뭐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외교적인 측면 많은 것들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어떤 협의가 진행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결국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어차피 재협상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관세를 낮추기 위한 카드로 활용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점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가능성은 점차 현실이 돼가는 분위기입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의정 갈등 발생 후 처음으로 지난 10일 교육복지부 장관과 대한의사협회장이 3자 회동을 했습니다. 조기 대선 국면에서 어렵사리 의정대화 테이블이 마련된 건데 2026년 의대 정원 문제가 대화 지속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의료계는 정부와 정치권에 먼저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전에 의료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의정 대화에 거리를 두던 소극적 태도를 바꾼 겁니다. 국민 건강을 지켜내야 한다는 일념으로 현사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 함께해 주셔야 할 일이라고 보고 불기차게 대화를 요구해온 정부가 반색하면서 지난 10일 의정 갈등 발생 후 처음으로 교육, 복지부 수장과 김태구 의협회장의 비공개 3자 회동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장 성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평행선을 달리던 양측이 만남을 이어가기로 한 건 평가할 만합니다. 일각에선 교육부의 2026년 의대 모집 정원 발표가 의정 대화의 가늠자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정부가 증원전 규모인 3,058명 확정 조건으로 의대생 전원 복귀를 내걸긴 했지만 조기 대선을 앞둔 데다 어렵게 마련된 대화 테이블을 뒤엎으면서까지 증원을 밀어붙일 동력은 많지 않습니다. 다만 증원 정책 자체를 백지화하거나 사직 전공이 문제 등에서 근본적 해결을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 과제가 전면 수정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인데 우여곡절 끝에 시작된 의정 대화가
새 정부 출범 후 본궤도에 오를지 주목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일반 분양 물량이 1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달에도 분양 가뭄이 예상되는데 탄핵 전국 등으로 건설사들이 분양 일정을 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두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터파기 준비 작업이 한창인 서울 중구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지상 20층의 4개 동 모두 404가구 규모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97가구가 일반 분양될 예정인데 이달 서울에서 분양되는 물량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1분기 전국 아파트 분양 시장도 봄 이사철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한산했습니다. 일반 분양 물량은 12,000여 가구에 불과했는데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2009년 이후 16년 만에 가장 작은 규모입니다. 1분기에 1,000가구 이상 공급된 지역도 충남, 전북, 경기 이렇게 3곳에 불과했습니다. 분양 가뭄은 이달에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달 전국 분양시장에는 2만 3천여 가구가 나올 예정으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10% 줄어든 수준입니다. 급등한 공사비로 사업성이 악화한 데다 탄핵 전국 등으로 저조한 분양 실적을 우려한 건설사들이 분양 일정을 신중하게 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는 6월 조기 대선 이후로 분양 일정을 미루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보니 분양 가뭄은 상반기 내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당분간은 대선이라는 또 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관망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상반기 분양을 좀 서둘러서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장 같은 경우 대선 직전에 분양을 진행을 하겠지만 얼어 죽어도 신축, 이른바 얼죽신 열풍 속 분양 가뭄까지 이어지면서 새 아파트를 찾는 일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주문한 제품을 이른 시간에 받아볼 수 있는 새벽 배송으로 신선식품까지 주문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규제로 영업시간이 제한된 대형마트에는 먼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의 편의와 대형마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러한 규제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주문한 상품을 배송 차량에 싣고 있는 대형마트 물류창고 현장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포장을 싣고 모든 배송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규제 때문에 마트 영업이 종료되는 순간 이 배송도 모두 종료돼야 합니다.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한 달에 이틀을 쉬어야 하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문을 닫아야 합니다. 소비자들이 새벽에 받는 배송을 선호하는 걸 알지만 규제에 묶인 대형마트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신선식품까지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새벽 배송까지 불가능한 오프라인 유통업체는 매출 타격이 매우 커졌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선택의 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트에서 그 새벽 배송이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불편한 것 같아요. 배달을 원활하게 하면서 소비자 편리하게 해주는 것이 그게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의무 휴업일의 경우 대구광역시와 서울 서초구 등을 시작으로 지자체들이 평일로 옮길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었지만 막상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율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홈플러스가 45%에 불과합니다. 반면 규제에서 자유로운 이커머스 중 쿠팡은 완전한 유통 공룡으로 자리 잡았고 쿠팡과 네이버 등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유통업 매출 비중의 절반을 넘게 차지하며 성장할 때 대형마트의 매출 비중은 17.9%에서 11.9%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미 유통 강자의 자리가 대형마트에서 이커머스로 넘어간 지 오래인 상황. 지금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그런 피해를 주는 게 오프라인 대형마트나 슈퍼마켓이 꼭 준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규제는 저는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트 규제 법안 적용 13년째, 업계 위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충격 속에 대형마트에만 적용되는 규제에 대해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와 인텔을 제치고 지난해 반도체 공급사 매출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는 지난해 전 세계 반도체 매출이 6,559억 달러로 전년보다 2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의 지난해 반도체 매출은 767억 달러로 전년보다 120% 성장하며 선두에 올랐습니다. 2위는 삼성전자로 전년 대비 61% 증가한 657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반면 지난해 1위였던 인텔의 매출은
인공지능 수혜를 보지 못하면서 전년보다 0.8% 성장한 498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에서 우위를 점한 SK 하이닉스의 매출은 442억 달러로 두 계단 오른 4위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반도체 위탁 생산만을 전문으로 하는 세계 1위 파운드리 업체인 타이완 TSMC는 제외됐습니다. 프로야구 하나의 류현진이 메이저리그 LA 다저스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푸이그와의 시즌 첫 대결에서 완승을 거뒀습니다. 6이닝 무실점으로 시즌 첫 승을 거둔 류현진과 함께 하나는 기분 좋은 3연승을 달렸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양시창 기자입니다. 메이저리그 LA 다저스 시절 팀 동료에서 이제 KBO 리그에서 상대팀 투수와 타자로 처음 만난 류현진과 푸이그. 맞대결 승자는 류현진이었습니다. 첫 두 타석을 모두 우익수 뜬 공으로 처리한 류현진은 세 번째 타석에서 만난 푸이그를 8구까지 가는 승부 끝에 헛스윙 3진으로 돌려세웠습니다. 류현진은 푸이그뿐 아니라 6이닝 동안 키움 타선에 안타 하나만 내주고 무실점으로 꽁꽁 묶으며 시즌 네 번째 등판 만에 첫 승을 챙겼습니다. 한화 타선도 플로리얼과 문현빈이 연달아 몬스터월을 넘기는 백투백 홈런을 터뜨리는 등 모처럼 안타 17개를 몰아치며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습니다. 좀 첫 승이 4경기 만에 나와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이겨서 좋습니다. LG와 두산의 잠실 더비에선 7회에 터진 박동원의 결승 3점포에 힘입어 LG가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LG는 5회 염경엽 감독이 심판 판정에 항의하다 퇴장당하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도 라이벌 매치를 승리로 장식하며 선두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SSG를 홈으로 불러들인 기아는 선발 양현종이 5이닝도 채 버티지 못하고 6실점으로 무너지며 연패에 빠졌습니다. KT는 쿠에바스의 6이닝 1실점 호투를 앞세워 삼성과의 시즌 첫 대결을 승리로 장식했고 롯데는 NC를 꺾고 3연패 뒤 연승을 달렸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오늘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전국에 차츰 비가 오겠고 강원도와 일부 산간에는 눈도 오겠는데요. 남해안과 제주도에 많은 비가 집중됩니다. 제주 산간의 많은 곳은 100mm 이상, 남해안에도 최고 60mm, 서울에도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 강풍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강풍과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순간 풍속 20m 이상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점검 및 항공기 운항 여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면서 내일부터는 기온도 떨어집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져서 많이 쌀쌀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이 13.6도, 대구가 9.3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1도, 춘천과 청주, 대전 23도, 대구는 22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